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마저 자국 기업 화웨이를 손절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최소 곡률 1.4R의 폴더블 OLED 상용화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인데요. 이 1.4R이라는 수치는 1.4mm의 반경을 가지는 원의 휘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곡률이 낮을수록 더 많이 휘어져서 완벽하게 접힌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곡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액정의 손상 없이 접히는 각도가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제품 발표 소식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격하고자 하는 중국의 BOE를 포함한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현저한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출시한 1.4R의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2에 탑재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려서 출시되었던 갤럭시 폴드 1세대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UTG 소재를 CPI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서 벗어나 UTG 울트라 신 글래스 초방막 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클램쉘 모양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었던 UT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이번 갤럭시 폴드 후속작에도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UTG, 유리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비해서 보다 친미감에서 우월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며 주름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CPI 소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름이다 보니 유리 소재에 비해서는 고급진 느낌이 떨어지고 힌지 부위에 주름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PI에서 UTG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UTG가 당초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소재 자체가 두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CPI만큼의 곡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덜 접힌다는 이야기죠.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UTG 소재의 곡률은 2mm에서 3mm 수준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4mm의 곡률 반경을 달성시킨 것입니다. CPI에 준하는 만큼 잘 접힌다는 것이죠. 기존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UTG가 이미 많은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역시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에 UTG 소재를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애플은 일찍이 유리 전문 부품 업체인 코닝에 2억 5천만 달러,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UTG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 기업들은 이미 UTG의 개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이고요.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 자명하겠죠. 향후 폴더블 폰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고, 사실 그 핵심은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안정적인 플렉서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용자들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UTG를 일찍이 도입하고 활용한 점에서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연이어 발표하고 히트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측으로부터 전량 UTG 제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재료를 가공해서 스마트폰 패널 형태로 만들면 삼성전자 측에 납품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제조하는 형태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특히 3년 동안 이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독일 쇼트사의 유리 재료는 타 경쟁사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재료를 활용해 가공하는 만큼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항상 듀얼 벤더 체제를 선호합니다. 사실 모든 제조 기업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죠. 하나의 공급 업체를 두기보다는 여러 개의 공급사를 두고 가격을 협상하면서 단가를 낮추길 원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화웨이, 애플이 따라붙기 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폴더블 폰을 시장에 공급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즉 폴더블 폰의 빠른 대중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원가가 비싼 만큼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보급을 통한 대중화를 노리는 삼성전자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UTG 제품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공급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UTG 제품을 삼성 본인들만 사용하기를 원했을 텐데 후발주자인 화웨이마저 UTG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UTG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닝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기에는 어렵겠지만 코닝과 손을 잡고 UTG 개발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UTG를 내재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 인시스라는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코닝은 UTI, 캠트로닉스 등의 협력 업체 후보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 UTG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로 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화웨이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 현실이죠. 15일 이후로 다른 공급 기업들로부터 완전히 반도체 공급선이 막혀버렸고 그 직전까지 재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심지어 대만 기업들로부터 반도체를 공수받기 위해서 화웨이가 전세기마저 뛰었다는 보도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마저 굴복한 모습인데요.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각국의 반도체 기업, 협회 등은 미국 정부 측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SMIC가 그나마 반도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대해볼 만한 업체죠. 냉정하게 그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TSMC와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중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14나노 공정을 하고 있고 7나노 진입까지 노려볼 만한 기업이에요. 어설프게 화웨이와 손을 잡다가 화웨이에 엮여서 SMIC마저 규제를 받게 되면 중국의 파운드리는 사실상 괴멸 상태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더욱이 최근 미국 정부가 SMIC를 화웨이, 틱톡 등에 이어서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SMIC는 미국 정부를 현 시점에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SMIC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8일 KDI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1%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KDI가 상반기, 하반기 경제 전망 이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제시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2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할 경우 경제 성장률 0.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했다.
현재 우리 경제 흐름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경기 하락의 폭이 크고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정규철 KDI 경제 전망 실적은 올해와 내년을 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정상 경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9월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유지가 전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4.6%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2.6%포인트나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전망치는 5월보다 2.6% 내려간 2.7%로 제시했다. 설비 투자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계절 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회복 등으로 올해 4.2%, 내년 4.8%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건설 투자는 올해 토목 부문이 사회 간접 자본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1.1% 증가고 2021년에는 건축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며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4.2% 감소한 이후 내년 3.4% 증가하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의 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상품 수출도 큰 폭으로 위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마이너스 4.2%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3.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 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품 수지는 작년 축소된 6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658억 달러까지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준은 작년보다 적자 폭이 축소된 마이너스 76억 달러, 마이너스 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경기와 유가가 부분적으로 반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 물가는 올해 0.4%, 내년 0.7% 상승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15만 명 감소한 후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 4.0%, 내년 4.1%로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실장은 구의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망을 제시할 때 구의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하위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과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제목의 웨비나에서 헌터 칼리지의 글로벌 인권 학자인 탱 비에오는 시진핑이 2012년 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상황이 최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탱은 취가 반체제 인사를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2012년 이후 중국에서 최소 300명의 변호사가 구금되어 처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포괄적인 단속으로 인터넷, 대학,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저는 중국에서 납치, 실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장에서는 21세기의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하기 위해 적어도 1에서 20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과 다른 투르크 무슬림을 구금했습니다. 탱 비에오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반체제 인사 박해의 역사적 불의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탱 비에오가 말했다. 그는
그는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국민당 사람들을 죽이고 지주를 학살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인도주의적 재앙임을 증명했다.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PLA와 대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1989년 그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학살했습니다. 1999년에 수백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감옥에 갇혔고 수천 명이 고문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반체제 저작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시인의 이야기를 해설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태국에서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1990년 스웨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부 유럽 의원 앞에서 끌려나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실종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G뉴스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이 구축한 선전 네트워크에서 탱피에오는 중국이 전 세계의 강력한 선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